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여름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대화 수업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전공 박사과정 배성윤이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커넥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뇌과학과 인공지능, 서로 그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분야가 어떤 식으로 엮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부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는 수업이고, 원래 고등학생들의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슬라이드예요. 네, 근데 아마도 이걸 보시는 학부생 여러분들 혹은 석사과정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할 첫 번째 수업은 뇌와 인공지능의 구조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본 블럭인 퍼셉트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세상을 탐구할 때 지도가 필수적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어디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기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도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신경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그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주제. 뇌를 구성하는 블록, 신경세포는 어떻게 작동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막생물학을 먼저 알고 가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제가 학부생일 때 기준으로 세포생물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면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학년 구분이 없는 거죠. 그 세포생물학 수업에서는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막생물학을 알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생물학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명체가 생겼을 때 생명체는 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막의 역할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막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내부, 외부를 구분할 수 있구나. 근데 막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요 막에 약간 그 초코칩 머핀의 초코처럼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막을 통해서 세포 밖이랑 세포 안에서 안팎으로 이제 용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물질이라 할 거예요. 그 물질들이 이동하는 거를 요 단백질들이 관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통로 단백질, 두 번째는 운반제 단백질인데, 통로 단백질은 그냥 저 뚫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용질이라는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운반제 단백질은 우리가 ATP를 이용해 가지고 저 운반제 단백질의 구조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이제 용질을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물론 통로 단백질도 구조가 변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ATP를 쓰냐 안 쓰냐. 여기서 ATP는 우리 인체내 생명체 내에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고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뉴런에서 가장 이제 제가 생물원을 가르쳤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포기했던 부분이 이제 이온 분포를 모르겠어요. 칼륨이 들어가는지 나트륨이 들어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많이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게 쉽게 이온 분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뉴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짠 우유 웅덩이 안에 통 들어간 바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짜다. 소금, NaCl. 그다음에 우유, 칼슘이 풍부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몰랐던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바나나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면, 뉴런은 여기 이런 바나나, 요런 막 안에
칼륨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뉴런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그리고 칼슘 이온이 많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이온의 분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밈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마가 바다에선 육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답은 3번 참고 있다예요. 왜 참고 있다지? 하면 우리가 다시마가 나 참아야지 이러면서 의식적으로 참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자신의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생명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어서 그 내부랑 외부를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이 세포막에 있는 아까 봤던 그 단백질 있죠? 걔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마 기질 효소 특이성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에만 달라붙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물쇠를 열 때 그 자물쇠에 특이적인 열쇠가 있어야지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기질도 효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질 그냥 아무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효소,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바꾼다 할 때는 그 단백질의 특이적인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나트륨 채널 이런 식으로 우리 단백질들 배울 때 얘기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조금 특이적인 이 친구도 좀 볼 건데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에 지금 뭔가 분홍색, 하늘색, 연두색 친구들이 있죠. 얘네들 전부 다 단백질들이에요. 세포막 단백질. 그리고 여기 보면 분홍색은 나트륨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엄청 많아요. 우리 뉴런 그 칼륨 많은 바나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겠죠. 칼륨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물질들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요.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세포 밖에서 나트륨 이온이 삐집고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지금 닫혀 있었으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는 칼륨 채널 통해서 엄청나게 밖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뚫려 있으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세포가 안팎의 나트륨 칼륨 농도의 기울기가 깨졌겠죠. 원래가 그 평소 상태에 비해서. 그래서 ATP를 막 깨먹어 가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막 작동을 해서 여기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고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원래의 상태를 맞추게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세포 안에 단백질이 많다라고 하고 뭔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세포 우리가 단백질이 세포 안에 있어야지 얘가 막 일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에 단백질 대부분 음전화를 띠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세포 안에 우리가 거기서 그 일렉트로드를 꼽아가지고 딱 찍어보면 세포 안은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런의 구조와 뉴런 내 전기 신호의 전달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히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런에서 생명 활동하는 세포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포체에서 쭉 뻗어나가는 가지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포체에서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가는 축삭돌기가 있고 축삭돌기 밑에는 축삭 말단이 있어요. 그리고 뉴런이 다른 뉴런이랑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딱 연결될 때, 아기가 막 깨딱 연결될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손 잡는 것처럼 약간의 틈을 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냥 딱 손 얹었다. 강아지가 우리 한번 손 얹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버전인데 우리가 일단은 세포체 있고 마리가 체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활동하는 세포체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핵이니 뭐 미토콘드리아니 다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쭉 강아지 꼬리 마냥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엑선 힐럭이라고 하고 여기서 쭉 나가는 게 엑선. 신호는 요 방향으로 전달되고요. 이 미엘린 수초, 미엘린 시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세포체에서 뻗어나가는 요 조그만 돌기들 얘네들 수상돌기라고 dendri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냅스가 있죠.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냅스 전에 있는 애들 프리시냅틱 셀 다음에 시냅스 후인 친구들 포스트 시냅틱 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냅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선에서
시냅스로 가는 이 부분, 시냅스 가기 직전, 이 부분을 시냅틱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엑소니면 엑소니지 뭐 시냅 터미널이란 말까지 써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가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 70mV예요. 이제 세포 안에서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티뮬러스가 계속 주어지는데 이 마이너스 55에 해당하는 threshold를 넘겨야 해요. 근데 얘를 넘기지 못하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영하님 1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는 순간 얘네들이 그러니까 넘길 정도 자극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가 나트륨 채널이 막 열리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나트륨 채널은 굉장히 빠르게 닫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히고요. 칼륨 채널의 경우에는 느리게 열려서 느리게 닫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폴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나트륨 채널이 팍 열리면서 걔네들이 나트륨이 미친 듯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안에 양이온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플러스 40까지 훅 올라가겠죠, 볼테이지가. 자, 근데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천천히 칼륨이온은 같이 열려요. 왜 저러냐 하면 이게 볼테이지 게이트라 해서 그 전압 때문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 때문에 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트륨 이온 채널은 빨리 닫혀서 막 닫히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밖으로 막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70보다 더 나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칼륨 이온 채널이 훨씬 느리게 닫혀서 그래요. 그 느리게 닫혀서 마이너스 80까지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나트륨이 원래는 밖에 엄청 많고 칼륨이 안에 엄청 많았는데 그게 약간 뒤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ATP를 깨부시면서 열심히 이제 작동을 시켜가지고 나트륨 칼륨 이온의 분포를 원래대로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휴지기 레스팅 스테이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코딩을 많이 하면 머리에서 당을 찾는 이유입니다. ATP가 아무래도 많이 드니까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보고 네,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뉴런 활동 전이까지 알겠다. 그럼 그 다음엔 뭐냐라고 하면 뉴런 내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하는 거예요. 1, 2, 3 순서대로 쭉쭉쭉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으로 생기는 전기적 변화가 도미노처럼 쭉 퍼지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럼 3번에서 여기 회색 부분 그냥 여기도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트륨 통로가 불활성화 상태, 그러니까 단백질 쉬고 있는 상태, 이 영역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의 빈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레이드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타닥 하고 끝났으면 레몬을 먹었으면 하나, 둘, 셋, 타닥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생명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레몬은 100개를 한 번에 먹었어. 뭐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무리 위가 아프겠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활동적인 빈도가 엄청나게 엄청 막 미친 듯 타다다다고 치키고 그러진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축사학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싹 전파가 될 때 옆에 나트륨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변하나요? 그 전압 변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온 채널이 연쇄적으로 따다다닥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그 전파가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이게 그러면 이온 채널 왜 연쇄 개방돼요라고 하면 인접한 막 전압이 변해서 그래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트륨 이온이 사 퍼지면서 들어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시냅스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뉴런이랑 뉴런이 붙어 있으면 그냥 시냅스라고 해요. 내가 엑선이랑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붙는 애들도 있고 엑손끼리 붙는 애들도 있고 내가 세포층에 갑자기 남의 엑손이 와서 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자, 활동 전에 액션 포텐셜이 신경 말단 아까 봤던 그 시냅스 터미널 이쪽 도달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중간까지 있긴 한데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시냅스 소포를 빵 때려요. 물론 진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냅스 소포를 빵 때리면 이 소포들이 베시클이라 하죠. 여기는 요 막이 여기 밑에 있는 시냅틱 그 신경 말단의 막이랑 성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융합이 되면 요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면 신경전달 물질, 우리 도파민, 뭐 아세틸콜린, 가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그 얘네들이 신경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을 자극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극해요? 라고 하면 시냅스 이후 뉴런, 포스트 시냅틱 셀에 있는 막 단백질들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콕콕콕콕 달라붙어가지고 수용체를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다시 액션 포텐셜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같이 해봤고요. 이 부분은 전체 복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지막 전이었다가 얘네들 탈분극이 되고 여기서 액션 포텐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액션 포텐셜이 또다시 이렇게 시냅스에 또다시 축삭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고 그리고 시냅스까지 도달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포스트 시냅틱 셀을 단백질을 열어서 이온을 막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얘네들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세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블록,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퍼셉트론은 1940년대에 인간의 뉴런을 모방한다. 인간 뇌를 모방하겠다. 라는 일념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논리회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그게 논리회로를 대체할 수 있으리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뭐길래 대체할 수 있으리를 여겨졌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뉴런을 보면 세포체가 있고 수상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축삭을 따라서 축삭돌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수상돌기 이거 엑선이에요. 엑섬이 아니라 그 수상돌기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 수상돌기 그 위에 있는 그 엑선들에서 그 여기 시냅스가 또 있겠죠. 엑선 있고 시냅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냅스에서 모종의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 정보가 들어와서 세포체에서 모종의 계산을 해가지고 이 뒤로 쭉 뻗어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나 여기서 나가는 정보나 범위가 좀 비슷해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야 이거 시냅스를 그러면 가중치 곱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에다가 좀 더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303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더 3에다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어. 3에다가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가 있겠죠. 얘들아 여기 봐라 어텐션 이런 느낌이에요. 3에다 가중치 많이 줬지? 3 봐. 어텐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지고 입력값이 있고 가중치가 있고 이거를 곱해요. 얘를 곱해요. 얘를 곱해요. 얘를 곱해요. 그러면 얘를 시그마 xi wi 그다음에 i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조금 더 수상돌기에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해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그 단순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입력이 들어오고 이게 여기서 시냅스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입력이랑 시냅스의 모종의 수랑 곱해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함수라는 게 왜 생겼냐라고 하면 뒤에서 또 설명해 줄 건데 그냥 이제 일단은 이 입력값이랑 출력값의 범위를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여기서 뭐 1111인데 가중치 뭐 0.5씩 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막 100, 막 110, 막 이렇게 내버리면 총 더한 값이 400 뭐 이러겠죠? 난 1을 줬는데. 그럼 그 값이 달라지면 계속 시냅스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퍼센트로 계속 연결하게 되면 언젠가 값이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뭐 값이 없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활성함수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뭐 값을 일정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알아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요 친구가 XOR 게이트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이 쓰임새를 찾지는 못했어요. 1940년, 50년 이쯤에. 근데 30년 정도 지나서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퍼셉트론이 현대 AI의 대부분의 블록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퍼셉트론이 풀고자 했던 문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 XOR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논리회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AND, OR, NAND, XOR, 얘는 Exclusive OR의 약자예요. 그래서 AND는 이게 우리가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두 입력이 모두 참이면 출력이 1, 출력이 참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다 1이어야 돼요. 1이 아닌 게 하나를 껴있으면 0. 곱셈이랑 또 비슷해요. OR 게이트, 두 입력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출력이 참. 그래서 0이 두 개 있을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죠. 덧셈이랑 뭐 비슷하긴 한데 단 1 or 1이 1인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죠. 난드는 AND를 뒤집은 거예요.
그다음 XOR은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 1, 0, 0, 1 이럴 때만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우리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좌표평면 있다 할게요. 0,0, 1,0, 0,1, 1,1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선으로 찍 그으면 우리가 다시 설명할게요. 0,0, 1,0, 뭐야. 미안. 0,0, 1,0, 0,1, 1,1이죠. 그래가지고 요런 좌표평면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엔드 게이트에서 1,1일 때만 true지 1이지 해가지고 1에다가 까만색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하얀 점이랑 까만 점을 구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찍 구분을 했어요. 일직선으로 찍 그래서 구분되죠. 5월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출력이 반대죠. 그래가지고 찍 그었어요. 되네. 찍 그었네. 근데 우리가 엑소를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 찍 그어가지고 얘를 구별할 수가 없겠죠. 흰 점이랑 검은 점을. 근데 우리는 퍼센트로는 찍 그어요. 선 찍 그어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퍼센트 못 쓰겠다 해서 30년 동안 묵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퍼센트론을 여러 층을 쌓으면 즉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만들면 우리가 엑소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AI 붐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활성함수 아까 설명을 좀 더 한다고 했었죠.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뉴런의 입력 신호가 일정한 역치를 넘으면 활성화되어서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시냅스 후 뉴런에 막전을 변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게 역치를 넘기면 신호가 들어와서 역치를 넘기면 얘네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뒤에 거를 변화시킨다. 한마디로 뒤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모살했다고 하는데 역치를 넘기면, 그러니까 역치를 안 넘기면 정보를 전달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설명해주면 뭐 X1, W1, 가중치, 합, 싹 다 더하고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아스. 그러니까 우리 Y는 AX 이런 거에서 그 Y절편 이런 느낌이에요. 걔한테 이 값을 액티비티 펑션에다가 집어넣으면 출력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출력값은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전적인 비선형 활성화 함수, 그다음에 현대적인 비선형 활성화 함수 해가지고 보면 값을 -1에서 1 사이로 무조건 처리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의 범위를 조금 조절해준 역할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했던 얘기대로 트레시홀드 넘으면 활성화, 트레시홀드 안 넘으면 활성화 금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좀 더 그 계산적인 느낌에 가까워요. 그 여기 보면 논리니어는 뒤에가 설명할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고전적인 비선형 활성화 함수 보면 식이 익스포넨셜이 들어가 있죠. 계산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현대적인 비선형 활성화 함수들은 계산량이 적어요. 그럼 익스포넨셜 안 들어가니까. 대신에 우리가 렐루를 많이 썼는데 렐루는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싹 다 0으로 밀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렐루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리퀴렐루 해서 여기 알파를 굉장히 작은 양수를 하나 곱해줘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0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뭐 100만 이렇게 나와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예요. 이걸 수로 곱해서 이렇게 리퀴렐루 만들고 익스포넨셜 L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쌤은 이거 쓰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익스포넨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선형성, 이란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은 모든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곡선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많은 현상을 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비선형 활성함수를 통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입력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의 변화를 이렇게 출력 변화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작은 입력 변화가 큰 출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 함수 쓰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복잡한 현상을 더 쉽게 모델링, 더 쉽게 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왜 범위가 이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이랑 출력의 범위를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굉장히 계산과학적인 측면에서 만든 게 활성 함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퍼셉트론은 시냅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합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과정을 단순화한 구조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생물학적 뉴런이랑 유사할까요? 결국에는 일종의 계산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냅스에서의 계산을 단순히 가중치의 곱으로 그냥 가름을 했고 활성함수 역시 계산의 효율성 그리고 비선형성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디자인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1940, 50년대에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단순화해서 좀 더 나은 퍼셉트론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퍼셉트론을 조금 더 간단하게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다 같이 얘기해보시자는 지금 방과 PPT라서 그런데 한번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뭐 좋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